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장이죠. 스타타 10장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0장 스타타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에서 요인 분석의 내용인데요. 특히 오늘은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한 실습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적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죠. 새로운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주성분 분석하고 공통 요인 분석 두 가지 다 얘기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직각회전과 비직각회전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직각회전 부분은 우리가 요인, 추출되어 있는 요인의 상관관계가 0일 경우를 가정해서 회전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비직각 회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인 추출에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이 있었죠. PCA 분석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 주성분 분석 PCF 주성분 요인 분석과 그리고 PF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실습을 할 겁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탐색적 요인 분석이다라는 부분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요 용어에서 요인 보화량 또는 요인 적재량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요인 보화량 또는 요인 적재량은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공통인자 분석, 커뮤널리티 부분에 대한 얘기, 고유값, 아이간 밸류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보통 1보다 크다, 적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요인 점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 변수의 요인들의 선형조합에 의해서 산출된 값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인 분석을 실행을 하게 되면 왜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하는가,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표본의 수, 관측지의 수가 요인의 수보다 3, 4배 정도는 커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등간이나 최소한 순위척도 되는 변수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변수들을 표준화시켜서 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상관관계 행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상관성이 어떤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가라는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인 추출 모델에서 우리가 탐색적 요인 분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죠. 주성분 분석, PCF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코먼 팩터 어널리시스, 그리고 주요인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PF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PF와 PCF, 프린시플 컴포넌트 팩터 어널리시스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인 추출을 갖다가 모델을 설정한 후에 우리가 요인을 추출하는데, 요인을 추출할 때 그 요인의 추출, 즉 요인의 개수는 실질적으로 보면 투입된 변수의 개수만큼 일단 요인이 추출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분석의 목적이 그보다 적은 수로 압축해서 정보의 손실 없이 우리가 새로운 변수 요인을 갖다가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요인을 몇 개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유치, 누적 민산 비율, 스크리 검정 등을 활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인 적재량은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낸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0.4 이상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인 회전에서 우리가 직각 회전과 비직각 회전 둘 다를 한번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회전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KMO 통계량과 그리고 크롬바 알파 통계량을 통해서 적합도와 신뢰성을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요인 명명 및 결과 해석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추출되어진 요인을 가지고 회귀 분석하는 것까지 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인 분석을 실행할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명령문들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일단은 최초 요인을 분석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팩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팩트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상관관계 행렬의 어떤 요인 분석을 실행하라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상관관계는 우리가 앞서 배웠죠. 상관관계 분석 그 챕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PWCUR는 짝지워진 상관관계의 개수를 보여달라는 거고요. 이거는 등간 척도일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간 척도가 아닐 때, 즉 우리가 순위 척도일 경우에 사용하는 상관관계 통계량이다, 상관계수 통계량이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인수를 결정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스크리 검증이 스크리 도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유치 부분이죠. 고유치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추출되어져 있는 요인의 고유값이 실질적으로 1보다 큰 경우에 우리가 나타내는 건데, 이 스크리 플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인수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인수가 결정되어지면 그 요인수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직각 회전을 할 건지 아니면 비직각 회전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주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이용을 한 뒤에 우리가 회전을 하는 방법, 로테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로테이트 명령어는 앞에서 얘기한 팩트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팩트를 반드시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을 하는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이 로테이트를 하게 되고 요전 회전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이 에스테이트 코먼이나 그 다음에 스코어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 요인된 변수들이 요인들 간의 어떤 공통 요인의 관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를 갖다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테이트 코먼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공통 요인들의 상관관계 매트릭스를 나타내 주는 게 에스테이트 코먼이다라는 거고요. 스코어 플러스는 요인 적재량이죠. 팩트 로딩스, 요인의 적재량이나 아니면 공통 주성분의 적재량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요인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적합도와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KMO 통계량과 알파 통계량, 크롬바 알파 통계량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에스테이트 KMO를 하게 되면 우리가 KMO 검정 통계량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샘플링 적합성의 어떤 매저 지표로서 우리가 카이저, 마이어, 오클린이라는 세 사람이 만들어낸 지표를 이용해서 적합도를 판단을 하고요. 알파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부 상관계수, 즉 추출되어진 변수들, 요인들이 그 요인들 내부에서 얼마만큼 베리언스, 코릴레이션이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성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성 검증은 결국에는 크롬바 알파라는 통계량을 가지고 보여주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요인 분석을 실행할 때 팩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 검증도 한번 살펴보고 스크리 검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인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회전을 하고요. 회전한 다음에 우리가 요인 회전 결과 확인하고 그리고 회전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도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순으로 이루어지는 명령어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최초 요인 추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데이터셋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보행 안정성, 보행 환경 계획 요소 중에서 안전성에 대한 우리가 설문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도에서의 차량가의 상충 관련 항목에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로 측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점부터 7점까지 해가지고 1점은 매우 불만족이고요. 그리고 7점이면 매우 만족의 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대로하고 그리고 종로 일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안전성에 관련된 첫 번째 항목에서는 보행자 전용 도로의 길이가 충분하다,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항목에 기입하도록 했고요. 보드와 차도의 높이 차이가 확실하다라는 부분도 1점에서 7점. 그리고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총 8가지 변수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결과가 여기 보면은 어디 있죠? SAFE라고 되어 있고 SAFE 1부터 8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데이터 불러와서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해 가지고 적합하지 않은 변수들 관측 지도는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첫 번째 단계로서 최초 요인 추출과 요인수 결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이전에 변수를 선정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에서 코드북, 스무라이즈, 그 다음에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 분석, 스피어만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변수 선정과 상관관계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타터2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 pwd present working 디렉토리에서 보면 이 디렉토리 들어 있으니까 cd change 디렉토리에서 change 해가지고 디렉토리를 바꿔줍니다. 여러분들 실습 데이터 파일이 있는 곳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변경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변경이 다 되었는지 보게 되면 제가 작업하고 있는 실습 데이터 파일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일단 dir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용하게 될 것은 여기 있죠. 어널리시스 데이터 버전 1 데이터셋 요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유저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불러드립니다. 데이터를 불러드렸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저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실제 불러들여진 데이터셋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쭉 보여주게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들여져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데이터 탐색이죠. 그래서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변수들 보게 되면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약 통계량을 보여주는 게 서머라이즈죠.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들이 올바르게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디스크라이브에서 우리가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 유형이라든지 변수 속성들을 갖다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세이프 8개 항목이 있었죠. 앞에서 설명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부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부분도 보게 되면 보행 환경의 연속성, 그리고 쾌적성, 그리고 편리성, 생동성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보행 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보행 환경의 항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필요 없는 변수들, 자, BMI가 점이 아닌 변수들은 킵하라는 거죠. 저 결착 키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 BMI가 결정적인 거는 35개가 제거되고요. 나머지 보면은 X 사이즈 부분에 또 41개가 제거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최초 요인 추출과 요인수의 결정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의 선정과 상관관계 확인 지금 설명하는데요. 코드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옵션으로 컴팩을 줬습니다. 컴팩을 줘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보면 1점부터 7점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평균값이 4.44 도로 길이가 충분한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4.44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잘 구분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이 4.54 평균이고요. 최소와 최대값이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면 변수가 다 533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가장 높은 게 야간 조명이 다 만족이 높네요.
보면은 평균적으로 높죠. 4.68 다른 것보다 더 높은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서머라이즈를 이용해 가지고 요약 통계량을 보면서 앞서 내용에서 이제 표준 편차 분산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상관관계 분석 PWCORR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십을 그리고 뭐예요? 통계적 유의성 즉 유의선이 0.05 이하인 것들만 스타 표시해서 표현하라는 거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다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죠?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세이프 1이라는 항목과 나머지 2, 3, 4, 5, 6, 7, 8이 보면 0.63, 52, 0.68, 63 대체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좀 높은 편이 나타나게 되고 가장 높은 걸 한번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 요거네요. 세이프티 3 항목과 그리고 세이프티 4 항목이 0.7246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페어와이즈 코릴레이션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죠.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인 측정 항목은 뭐예요? 1점부터 7점까지 리커트 척도 부분입니다. 이 리커트 척도는 등간 척도라기보다는 순위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위 척도에 보다 더 적합한 명령어는 우리가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통해서 한번 상관계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게 되면 그 뭐 비슷하지만 보면 어느 정도 상관계가 좀 더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우리가 미리 선험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보다 더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은 하나의 요인으로 압축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인 분석 이제는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요인 분석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요인 분석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팩트라는 것을 일단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변수들 리스트를 여기다가 적고요. if 조건문과 in 한정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인의 추출 옵션 보면은 PF가 있죠. 주요인 반응 프린시플 팩터 어널리시스 부분 주요인 분석 방법이고요. 아무것도 안 쓰면 요인 추출 옵션을 안 쓰면 이게 PF 방식으로 주요인 분석 방법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PCF 같은 경우는 주성분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서 공통성 커뮤니티의 전체 합이 1이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F라는 부분은 상관관계 행렬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복된 주요인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맥시멀 라이클리우드 최후 요인 추정 방법으로 구체화해 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PF와 PCF를 많이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F, PF 두 가지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뒤에 또 보면은 요인의 개수를 나중에 정하게 되는데 그때 팩트스는 샵 해가지고 추출된 요인의 개수를 최대 개수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을 미니멈 아이겐 밸류 값이 얼마인 것들에 대해서 또 추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요인의 개수를 정해 가지고 해줄 수가 있고요. 미니멈 아이겐 밸류의 값이 뭐 1.0 이상인 것만 뽑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인의 개수를 또 만들어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요인수의 결정을 할 때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요인수의 결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요인 분석에서는 우리가 요인은 변수의 개수만큼 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변수의 개수만큼 만들어진 요인을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요인을 압축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수입된 변수의 개수보다 더 적은 개수의 요인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몇 개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결정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어떤 중요한 기준은 따로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최소 고유값 하고 고유값이 기울기 변화 우리가 스크리 검정, 스크리 도표를 이용하는 부분이죠. 고유값이 기울기 변화
그리고 총분산에 대한 요인들의 누적 분산 비율을 참고해서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최소 고유값을 1로 설정을 하는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거는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이 요인 하나가 최소한 투입되어져 있는 변수들의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변수 이상의 값을 변동을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스크리더표 관계에서 요인들에 대한 고유값의 기울기 변화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리더표라는 것은 추출된 모든 요인들의 고유값을 가장 높은 값부터 정렬해서 선으로 연결하여 작성되어지는 그래프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스크리더표를 가지고 이용할 때 요인의 고유값에 대한 감소폭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는 평행선을 이루는 요인의 이전 요인까지 최종 추출된 요인으로 선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한번 실제로 보면서 설명을 하면 보다 더 이해가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최소 고유값의 기준보다는 보다 더 유용하게 더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인 공통분산의 총분산에 대한 누적 비율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총분산, 만약에 10개의 변수가 투입된다 그러면 그 10개에 의해서 설명되는 총분산이 1이다 그러면 100%다 그러면 그 100% 중에서 우리가 정보가 손실이 되겠죠. 변수를 압축시키게 되면 각 10개의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몇 개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보통 보면 누적 비율이 75%, 원래의 총분산의 75% 정도를 설명하는 요인의 개수를 설정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60% 이상일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인수를 결정할 때 최소 고유값이나 스크리드표에서 고유값의 기울기 변화가 거의 없는 그 요인의 앞에 있는 고유값의 크기 개수를 정해주는 방법, 또는 누적 비율이 60% 이상 또는 75%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75%는 굉장히 엄격하고요. 60% 이상 될 경우가 아마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는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는데,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최소 고유값보다는 스크리드표하고 누적 비율 두 가지를 해서 60% 이상이면서 또 이게 평행선을 이루는 요인의 이전 요인까지 최종 추출된 요인으로 선정한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 예제로서 보행환경 계획 요소 중에서 여기 보면 앞서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것들도 한번 해봤는데, 안전성, 연속성, 쾌적성, 편의성, 생동성에 대해서 총 31개 관측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요인 분석을 해서 스크리드표 나왔죠. 그래서 보면 아이겐 밸류 값을 가장 큰 값으로 나열해 가지고 선으로 연결한 게 스크리드표라고 그랬죠. 스크리 플러스를 보게 되면 쭉 내려가는데 보면은 1보다 큰 값이 빨간색이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보여지게 될 텐데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기울기에 변화가 없다라고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일단 기울기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부분, 그래서 두 개까지 되고요. 만약 여기서 되면은 네 개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더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도 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 4개, 7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여기 누적 분산 비율이 여기서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총 여기 보면은 이게 31개니까 팩트가 31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31개까지 중에서 보면 아이겐 밸류가 여기 나와 있죠. 아이겐 밸류가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3개네요. 3개가 선정되는 게 바람하죠. 고유값 기준으로 하게 되면 3개가 선정되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60% 이상이다, 75% 이상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한 개만 해도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겐 밸류 값을 기준으로 하면 3개가 나오는 거고요.
큐뮬레이티브 하면 75% 이상이니까 적어도 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2개, 그죠? 75% 이상 또는 60% 이상 그러면 1개만 있어도 되고요. 개수를 설정해도 되고, 아이겐밸류 값에서는 2개, 4개 또는 7개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설정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옵션으로 프린시플 팩터 애널리시스죠. 주요인 분석으로 우리가 추출 모델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프린시플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되어 있죠. 프린시플 팩터 애널리시스 메소드를 이용했고, 로테이션, 요인 회전은 아직 unrotated, 로테이트 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간접적 개수가 533개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한번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앞서 이제 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7개까지 다 가능한 부분에서 어떤 걸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제 연구자가,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인수를 결정한다면 이제 요인을 회전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인 회전은 직각 회전과 그리고 비직각 회전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각 회전은 요인간이 상관성이 없도록 하여주는 회전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이 직각 회전 방법에는 또 3가지가 있네요. 베리맥스 회전과 쿼트맥스 회전, 그리고 이퀴맥스 회전, 요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사용하는 건 베리맥스 회전입니다. 변수의 분산의 구조를 파악하기보다는 추출된 요인의 특성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쿼티맥스는 각 변수의 분산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대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의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거고요. 이코맥스는 전자의 두 회전 방법을 제일 중요한 방법인데 회전 결과의 해석이 쉽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은, 그래서 베리맥스나 쿼티맥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출된 요인의 특성을 알고자 할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서 베리맥스 회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직각 회전 같은 경우에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회전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요인들이 상호 관련성이 없다라는 가정을 두지 않는다. 즉 상호 관련성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가정을 두고 요인을 회전하는 방법이고요. 요인의 부하량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종류는 사각 회전하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맥스 회전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지 않고 조금 더 들어가서 실습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헬프 팩터 해가지고 요인 회전하는 방법을 먼저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팩터 애널리시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 그 다음에 변수 리스트 적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은 PF 회전 방법, 추출 모델 방법이 PF죠. 주요인이죠. 디폴트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PCF는 주성분 분석, 주성분 요인입니다. 주성분 요인 분석 추출 모델이고요. 맥시멈 라이클로드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요인의 개수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니멈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 요인의 개수를 설정하는 방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는 safe라는 8개 변수가 여기서 보면 한번 해볼까요? summarize, SUFE 물음표 하게 되면, 자 보면 8까지 나와 있죠. 8까지 나와 있는 요것만 8개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주요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인 분석에 의하면은, 자 프린시플 팩터로 했고요. 로테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나와 있고, 간접지의 개수가 533개, 그리고 요인 리테인된 팩터가 2개, 즉 2개의 요인으로 압축되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파라미터의 수는 13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겐밸류 값이 여기 보면 3.09, 3.94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하면은 요 하나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적 비율로 해도 하나만 해도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뭐 유니크니스라고 있죠. 유니크니스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컴포넌트 팩터 애널리시스 하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팩터 어널리시스를 이용을 했다. 리테인된 팩터 수는 하나다라는 거고요. 팩트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하나가 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있고 보면 큐뮬레이티가 0.6242죠. 0.60보다 크고요. 만약에 0.75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75보다 크려면 요인이 두 개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결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요인수의 결정 부분에서는 한번 우리가 지금 보면 31개 변수들을 다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개수를 한번 쭉 보면은요. 서머라이즈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 하나, 둘, 셋, 넷, 5, 6 하고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게 5개씩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에서 6개 구분자가 되어 있으니까 6개는 30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개, 31개죠. 31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 앞서 얘기한 코드북 이용해서 컴팩트하게 압축시켜서 보여달라라는 부분, 앞서 보여준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고요. 팩트 분석에서 프린시플 팩터로 한번 해봐라라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게 되면 31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31개에서 프린시플 팩터 분석에서 보면 팩트가 몇 개, 아이겐 밸류만 따지면 3개면 충분하죠. 아이겐 밸류만 따지면. 만약에 우리가 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0.60보다 크다 그러면 1개만 있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0.75다 그러면 2개까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저는 여기서 만약에 프린시플 팩트로 방금 전에 하지 않고 PCF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CF로 한번 해봐가지고 결과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여기 있죠? 방금 전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팩터스다 돼 있고 로테이트 되어지지 않다라는 거고요. 1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총 6개까지 가능하네요. 6개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0.60 이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4가지가 되어야 되겠고요. 큐뮬레이티브 부분이.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리 검정이 남아 있었죠. 자, 스크리 검정은 실질적으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라서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스크리 검정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스크리 검정은 제가 Y라인은 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축에 있는 선을 추가로 하면은 1을 갖다가 Y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1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 6개도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결과가 평행한 상태로 되는 부분, 즉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화되기 이전에 되게 되면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스크리 검증에 따르면은 될 수가 있고 또는 2개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보다 크면서 누적 비율 여기까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 6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2가지로 되어 있는데 PCF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찬가지 콰이어틀리는 뭐예요? 결과를 보이지 말고 한번 보여주라는 거죠. 팩트수를 6개로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PCF 네, 여기서 보게 되면 6까지가 맞는 것 같네요. 6개까지만 한번 해서 여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6 요인의 개수를 6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PCF로 돌려야죠. PCF 해가지고 콰이어틀리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6개로 돌렸습니다. 그럼 6개로 돌린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결과는 똑같습니다. 언로테이트 되어 있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팩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팩트가. 그죠?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앞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6가지가 아니고 31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31개가 기본에서 1로 되어 있는 거죠. 누적 분선 비율이.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 베리맥스 회전을 시켰습니다. 베리맥스 회전을 시키고 블랭크가 0.4. 이거는 한번 볼까요? 회전을 요인수를 결정했으니까 6개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직각, 비직각 회전, 그죠? 팩트 분석 후에 또는 PCA 분석 후에 로테이트 하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회전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직각 회전, 비직각 회전이 되어 있고요. 팩트의 개수 부분도 정해줄 수가 있고, 블랭크 여기 나와 있죠. 블랭크 샵인 거는 자, 로딩 값을 블랭크로 하라. 뭐가? 이 정해진 값 샵보다 작은 경우에는 블랭크를 하라.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공백으로 하라는 거죠. 공백으로 하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 다 보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로테이션 메소드 보면은 베리맥스 회전이 있죠. 그 다음에 커트맥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코맥스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엔트로피 맥스가 요게 직각 회전에 대한 거고요. 자, 프로맥스 부분이죠. 프로맥스가 있고, 그리고 오블리미니 맥스 있고, 오블리 맥스, 그다음에 커트 미니 맥스 이런 등등의 방법론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제가 베리맥스로 해가지고 0.4 요인 적절량 0.4 이상, 즉 변수와 요인과 변수 간의 상관계수 정도가 0.4보다 큰 값들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0.4보다 적은 것, 미만인 값들은 블랭크, 즉 공백으로 처리해서 보여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보면은 자, 팩트 1이 있습니다. 팩트 1은 뭐예요? 어떤 걸로 변형이 돼요? 요것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예요. 요 변수단. JFT 6부터 CONT 5까지 연속성까지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0.4가 두 가지 다 있네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다가. 이 쉐이프 6이라는 변수는 요인 1과도 관계가 있고 상관성이 높고, 요인 4와도 상관성이 높고, 요인 6과도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더 가장 높은 건 요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로 분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이프티 6은 그렇고요. 세이프티 8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팩트 1과도 상관성이 높고 팩트 6과도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건 6과 더 상관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나중에 해석을 할 때는 요 팩트 6보다 더 높은 값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세이프 여기 보면 팩트 4는 뭐예요? 보게 되면 세이프 1부터 4까지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죠. 0.69부터 0.72 사이 굉장히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관관계가 높죠. 그리고 어메니티, 쾌적성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요인 2하고 밀접한 관계가 좀 높은 것을 보게 있습니다.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 2, 3, 4, 5, 6 같은 경우에는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메니티 6 같은 경우에는 요인 2와도 상관관계가 높고 요인 6과도 상관관계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6하고 팩트 2하고가 상관관계가 더 높죠. 그죠? 어메니티 8 같은 경우에는 2하고 6인데 팩트 2하고 6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더 높은 게 팩트 2와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요인 3은 뭐예요? 어떤 변수들하고 관계가 높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메니티 7부터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편의성 6까지가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생동성 1, 2, 3은 뭐예요? 팩트 5하고 상관관계가 높죠. 그죠?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이 이게 이제 보면 팩트 로딩, 요인 적재량 매트릭스죠. 요인 적재량 매트릭스고, 그리고 BB 생동성 4 변수와 생동성 5 변수는 뭐예요? 요인 8, 6과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에스테이트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과정인데요. 자, 요인 변수 뒤에 보면은 네, 이거는 뭐 일단은 자, 여기서 자,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에스테이트 코먼이죠. 코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로죠. 그죠? 팩터 2와 팩터 1이 제로죠. 팩터 3과 팩터 1도 제로고 팩터 5와 팩터 3도 제로고 다 제로입니다. 그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뭐예요?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로 다시 이 로테이터를 클리어한 다음에 프로맥스 회전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맥스 회전으로 해가지고 코먼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보면은 0.554, 0.5446 상관관계가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0보다 큰 게 아니라 0과 같지 않죠. 그래서 프로맥스 회전, 비직각 회전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코어 플러스이라는 부분은 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보는 요인 1과 요인 2의 관계가 굉장히 그래도 상관관계가 좀 높은 걸로 보이죠. 요인 1의 스코어하고 요인 2의 스코어들이 보면 상관관계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로 여기서 스코어 플러스를 하게 되면 자,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클리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베리맥스로 해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거의 상관관계가 없이 되어 있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로테이터를 시킬 때 우리가 직각 회전과 비직각 회전의 차이점 부분에 대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그 분석 목적에 맞게 회전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베리맥스 회전을 해가지고 일단 마찬가지 로테이트 클리어를 또 해줘야 되겠죠. 클리어를 여기서 해줘야 앞에 있는 거 지워지고요. 지워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트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상관성이 서로 없는 요인들 간 상관성이 없는 베리맥스 회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프리딕트를 이용해서 요인 1과 2로 일단은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팩터 1과 팩터 2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 지금 팩터 스코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팩터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나 어떤 다른 것에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인 2개로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요인 6개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프리딕트해서 FS, F6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일단은 생성이 됐으니까 F1, F2를 드랍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F1부터 F6까지 6개로 했다고 그러면 6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프리딕트 하게 되면 자 이렇게 1, 2, 3, 4, 5, 6 변수가 나타났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F1부터 F6까지 서머라이즈 통계량을 한번 좀 볼게요. 자, 통계량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1이고 평균이 거의 0에 가까운 값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상관관계가 베리맥스 해가지고 했으니까 상관관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0에 가까워야 되죠. 상관관계가 없다. 자, 그러면 다 0에 가깝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죠. 즉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로인 베리맥스를 회전을 해서 요인 점수를 각각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로이기 때문에 다중공산성도 제로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산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 변수가 높은 것들을 요인 분석을 통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그 요인 점수 가지고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다중공산성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추출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요인 회전 명령 부분에서 베리맥스 부분, 커트맥스, 에코맥스, 그리고 파스모니맥스, 엔트로피맥스 이런 것들이 직각 회전에 해당이 되고 비직각 회전은
프로맥스 오블리크 맥스 미니 오블리크 맥스 부분 노멀라이즈를 하라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블랭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인 분석의 적합도 및 신뢰성 검증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일단은 타당성 검증과 신뢰성 검증이 있는데, 타당성 검증은 가이즈마이어 오클린의 표본 적합도 매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KMO 검증 같은 경우에는 크롬바 알파 같은 신뢰성 검증이죠.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인 분석의 적합도 검증 같은 경우는 KMO의 MSA 표본 적합도죠.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통계량이라는 거죠. 통계량은 분석 자료가 어느 정도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를 해석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KMO 값을 계산을 해낼 수 있고요. 전반적인 전체의 KMO 검증 통계량을 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KMO 값을 보게 되면 보면 0.70 KMO 값이 0.70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즉 요인 분석이 적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잘 요인 분석이 적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0.70 이상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이프티 요 분석을 하게 되면 요 전반적인 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0.9550이니까 아주 탁월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한 것이 요인 분석에 굉장히 적합하게 되었다라고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요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요인 분석이 적합한지는 KMO 검증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 감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크롬바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변수를 하나로 척도로 척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통계량입니다. 내부 신뢰성 개수라고 하고 분산 분석과 다수준 회귀 분산 등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면 이 통계량은 변수의 상관계수의 평균을 이용해서 산출되므로 크롬바 알파 값도 0에서 1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크롬바 알파가 1에 가까우면 각 변수들은 서로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만약 0에 가까우면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즉 그래서 이건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이 크롬바 알파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밀접하게 잘 분류되었다, 신뢰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증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또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타당성 문제에서 에스테이트 KMO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각각의 통계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전반적인 통계량은 이렇게 합의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KMO 값에 대한 오버롤 값이 0.9550이다 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0.9550이면 탁월한 값이죠. 그래서 요인 분석의 적합도가 굉장히 탁월한 값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 적합하게 추출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각각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는 방법, 스코어 플랫, 로딩 플랫 이런 부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인 1과 2가 어디에 분류되는가라는 아까 그 요인 회전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뢰성 검증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보면 스케일 릴라이어빌리티 코에피션트 값이 0.9623이죠. 굉장히 내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하고 요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인의 측정값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또 분석 모형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중선형 회귀 모형에 또는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종속 변수가 제너럴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1점에서 7점 리커트 척도거든요. 1점에서 7점 리커트 척도라서 이 리그레션, 선형회귀 분석 등간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산 회귀 모형이 되겠거든요. O가 이제 오디러드 해가지고 순위화된 로진 모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안 드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실증을 해보면 실습을 한번 추가로 이제 이 요인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프리딕트를 했잖아요. 그 프리딕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만약에 모든 31개의 변수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에 대한 그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중공성 검증하면 2.75 가장 높은 값이 4.64.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보통 5보다 크거나 또는 10보다 클 경우에 다중공정성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요인을 F1부터 F2까지 되어 있는데 6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6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6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VIF 값을 한번 보게 되면 어때요? 아까 4.65가 큰 값이었죠. 보면은 거의 2보다 적은 값으로 굉장히 다중공정성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중공정성을 제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순위 로진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배우지 않았지만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순위 로진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F1부터가 아니라 F6까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6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추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내용이 분산 분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장에서는 앞선 동영상에서 요인 분석의 개요와 분석 절차에서 요인 분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요인 분석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그리고 요인 분석에서 어떠한 용어들이 또 새롭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요인 분석하는 절차, 그리고 오늘 동영상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요인 분석의 명령문의 종류, 최초 요인의 추출과 요인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회전 방법에 있어서 직각 회전과 비직각 회전의 실행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요인 회전 후에 요인 분석의 적합도, KMO 검증 통계량, 그리고 신뢰성 검증에서 사용되어지는 크롬바 알파 검증 통계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인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나 순위 로진 모형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